네. 아직까지는 우리가 뉴턴 법칙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그다지 없지만은 이미 갖고 있는 지식 갖고도 상당히 쓸모 있는 여러 가지 계산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 물리적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런 점을 이번 강의에서는 좀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1차원 운동에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정확하게 풀리고 또 손쉽게 풀립니다. 그런 사례들을 쭉 한번 나열하듯이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이렇게 우주 공간을 날아가는 우주선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편의상 우주선이 그 두 개의 서로 다른 조각이 붙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고 뒤쪽에 있는 조각의 질량은 m1, 앞쪽에 있는 조각의 질량은 m2, 그리고 그 붙어서 만들어진 우주선이 움직이는 속도는 v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우주선이 두 동강 났어요. 그래서 뒤쪽에 있는 몸체는 v1이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앞쪽에 있는 몸체는 v2라는 속도로 움직인다. 이런 상황을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떨어진 물체의 속도 v1은 앞서 나가는 물체의 속도에 비해서 좀 느리다라고 또 추가적인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 새롭게 우주선이 움직이는 속도, 즉 v2는 원래 우주선이 움직이는 속도 v에 비해서 더 빠를 것이냐? 상식적으로 그럴 것 같죠? 그런데 정말 빨라지는구나 하는 점을 간단한 공식을 통해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원리는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충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우주선이 두 조각으로 분리되기 전에 갖고 있던 총 운동량이 이렇게 총 질량 곱하기 움직이는 속도였다면은 분리되고 난 다음에는 각각의 물체가 갖고 있는 운동량 m1 v1 그리고 m2 v2의 합이 바로 총 운동량이 되겠죠. 그리고 총 운동량은 분리 전 분리 후 그 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운동량 보존 법칙이죠. 그럼 요 두 식을 간단하게 풀 수가 있는데 V2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어요. 그걸 풀어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V 이게 원래 우주선이 움직이는 속도였죠. 더하기 이 두 분리된 물체의 질량 비율 곱하기 V 빼기 V1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 가정하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이 분리돼서 떨어져 나간 이 물체는 원래 속도보다 천천히 움직이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요 v 빼기 v1이라는 숫자는 양수가 될 것이고 따라서 분리된 우주선의 속도 v2는 원래 합체된 상태에서의 속도 v에 비해서 더 크다라는 증명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주선이 우주 공간을 날아가다가 좀 더 빨리 가고 싶으면은 우주선의 일부를 분리해서 뒤쪽으로 던져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우주선이 움직이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 이런 결론을 얻었어요. 이번에는 아주 잘 알려진 뉴턴의 사과 문제를 한번 순식간에 풀어보겠습니다. 떨어지는 사과는 이 중력 가속도, 즉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기는 중력의 효과 때문에 그러한 운동을 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은 이 물체에 가해지는 힘은 그 물체 사과의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이고 그것이 ma와 같게 되는데 여기서 a는 그 y 방향의 좌표의 시간에 대한 두 번 미분입니다. 따라서 y에 대한 시간 두 번 미분이 g라는 상수값과 같다라는 식을 얻게 되고 자, 이 식을 시간에 대해 한 번 미분하면은 무엇이 나오느냐? y를 한 번 미분한 값이 중력 가속도 곱하기 시간 더하기 어떤 초기 값이다라는 걸 배우고요. 이제는
요것을 한 번 더 적분할 수가 있죠. 시간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 위치라는 함수가 2분의 1 gt 제곱 더하기 v0 t 더하기 어떤 초기 위치로 일반적으로 주어지게 되죠. 미분 방정식의 해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런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뉴턴 방정식이 일단 주어지고 나면은 그것을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하고 그것을 또 한 번 미분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시간에 대해서 입자의 좌표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아주 잘 알려진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마찰이 없는 경사면을 어떤 물체, 질량 m인 물체가 미끄러져 내려오는 상황이죠. 이럴 때 이 물체가 물체 위치, 여기서 x라고 표시를 했는데 그 물체 위치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게 질문입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얼핏 보면 2차원 운동 같긴 하지만은 사실상은 1차원 운동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좌표계를 이렇게 살짝 기울여서 설정을 해놓고 보면은 x 방향으로는 입자 요 물체의 운동이 있지만 y 방향으로는 운동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물체의 운동은 사실상 1차원 운동이다 하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서 뉴턴 법칙을 적용하면 되겠죠. 움직이는 방향에 대한 가속도 곱하기 질량이 x방향에 가해진 힘이다. 이런 식을 설정을 하고 그것을 풀면 되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이 x방향으로 이 물체에 가해지는 힘이 뭐냐? 이제 요것을 찾아야 되겠죠. 자, 찾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단 요 m이라는 물체에 가해지는 힘이 무엇인가를 다 찾아내야 돼요. 하나라도 빠뜨리면은 문제를 잘못 풀게 됩니다. 역학 문제를 풀면서 느끼는 어려움의 아마 가장 큰 원인은 어떤 물체에 가해지는 힘을 모조리 찾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을 모조리 다 찾아내는 작업은 약간의 훈련이 필요하다. 이 점을 강조를 하고 싶네요. 자, 그래서 모든 힘을 다 찾고 나면은 그 힘들을 벡터 합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벡터 합을 하면은 그때 얻어지는 힘이 무엇이냐? 알짜 힘이죠. 자, 그 알짜 힘 중에서 아까 X방향으로만 운동이 일어난다 했으니까 그 알짜 힘의 Y성분은 아마도 0이 될 것이고 그 알짜 힘의 X성분만 살아남을 것인데 살아남는 X성분이 바로 가속도 곱하기 질량이다. 이렇게 문제를 설정하고 풀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을 다 그려보는 작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중력이 이 물체에 작용을 하겠죠. 중력의 방향은 여기 있는 그림처럼 수직 아래 방향이에요. 그런데 이 중력 벡터를 이런 식으로 X방향과 Y방향으로 성분 분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X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mg 곱하기 sin θ만큼의 크기고 Y방향으로 작용하는 중력은 mg 곱하기 코사인 세타만큼의 크기다 하는 것을 쉽게 삼각공식을 적용해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Y방향의 알짜 힘은 0이어야만 된다라고 했었죠. 왜냐하면 Y방향으로는 이 물체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경험적으로 그렇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여기서 구한 Y방향의 힘 말고 반대 방향의 힘이 또 하나 존재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아직 포함시키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 힘을 여기다가 일단 그림으로 추가해 봤습니다. n은 normal의 약자고 normal이란 것은 여기서는 정상이란 뜻이 아니라 수직이란 뜻입니다. 수직 항력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 이 경사면이 이 물체를 밀어내는 힘을 이렇게 n이라고 쓰고 이쪽 화살표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수직 항력의 방향은 y 방향이기 때문에 이 mg 코사인 세타에다가 이렇게 더해 주면 되죠. 물론 부호를 고려해서 더해 줘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알짜 힘이 y 방향으로 가해지는 알짜 힘이 0이다라는 관계를 만족하게끔 n을 잡아줄 수가 있죠. n이 mg 코사인 세타와 일치하면은 됩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y 방향으로는 알짜 힘이 없다라는 것을 쉽게 우리가 보였다고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x 방향의 운동을 푸는 일만 집중하면 되죠. x 방향의 운동은 mg sin 세타라는 힘이 어떤 이렇게 질량 곱하기 가속도와 같다라는 식을 적음으로써 풀리게 돼 있고요. 따라서 x 방향의 가속도는 g sin 세타다. 결국 이것도 등가속 운동의 일종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적분을 2번 하면은 답이 다 풀려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경사면에는 보통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조금 더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마찰력까지 추가해서 문제를 설정하고 또 풀 수가 있습니다. 마찰력은 경험적으로 운동하는 방향의 반대로 작용을 한다 하는 것이 알려져 있고 또 경험적으로 수직항력에 비례한다 라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정말로 이게 얼마나 좋은 그 가정인지는 사실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도 큰 지장은 없다고 보고 설령 현실과 약간 안 맞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은 그 역학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꼭 이 가정이 맞느냐에 대해서 너무 진지하게 따져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런 가정들 하에서 마찰력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수직항력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비례상수 뮤라는 숫자를 도입을 해서 마찰력은 뮤 곱하기 수직항력 n이다 라고 쓸 수 있고 n은 근데 mg 코사인 세타였으니까 결국 마찰력은 이런 식으로 써지게 되겠죠. 자, 그런데 마찰력이 작용하는 방향은 중력이 이 물체를 끌어다니는 방향과 반대니까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야 된다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고요. 마찰력은 x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y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설정했던 식에는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x 방향에 대한 운동 방향식만 이렇게 마찰력을 추가해서 살짝 바꿔주면 되죠. 그러면은 여전히 등가속 운동이긴 한데 가속도 값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 바뀌었죠. 여기 마이너스 뮤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는 항이 추가되는 꼴로 바뀝니다. 근데 이 식을 잘 보면은 이 식의 우변에 있는 항이 양수가 되려면은 탄젠 세타 값이 어떤 이 마찰 계수보다 커야만 돼요. 안 그러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항이 음수가 돼버리고 음수가 된다는 거는 이 물체가 이렇게 거꾸로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런데 물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으니까 이 식은 이 우변이 양수이거나 적어도 0인 즉 음수가 아닌 경우에만 적용되는 식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받아들이면 또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이 마찰이 있는 면에서 어떤 물체가 미끄러져 내리려면은 그 면이 기울어진 각도가 일정한 수준 이상을 넘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경험적으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얘기죠. 마찰력이 있는 면에 물체를 올려놓고 기울인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건 아니죠. 기울어지는 각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그제서야 비로소 그 물체가 미끄러지기 시작한다 하는 그런 경험적 사실을 이렇게 간단한 문제풀이를 통해서 검증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뉴턴 역학 방정식 풀이의 강력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할 얘기는 1차원, 적어도 1차원 운동에서는 아주 잘 적용이 되는 뉴턴의 제2법칙, F는 ma란 법칙을 좀 새롭게 해석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제2법칙은 물론 F는 ma인데 F가 상수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물체가 위치한 좌표 x에 의존하는 어떤 함수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힘이 항상 일정하다 해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자, 그런데 x에 대한 2번 시간 미분은 속도에 대한 1번 시간 미분과 같고, 여기서 연쇄 법칙을 쓰면은 시간에 대한 미분은 공간에 대한 미분 곱하기 공간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것으로 바꿔 쓸 수가 있고, 근데 dx dt는 별게 아니라 속도니까 결국 이 x에 대한 가속도를 v 곱하기 dv dt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시 쓰면은 v 제곱에 대한 시간 미분에 2분의 1로 곱해 준 것에 불과하죠. 그러면은 f는 ma라는 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어떤 양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공간 미분이 바로 힘이다 라는 걸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뉴턴 법칙, 뉴턴의 제2법칙과 사실상 동등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시간 미분, 시간에 대한 2번 미분 대신 공간에 대한 1번 미분을 포함한 담은 어떤 꼴로 바뀌게 됐죠. 따라서 이 식을 해석하는 방식도 F는 ma 때하고는 좀 달라져요. 일단 요 2분의 mv 제곱이라는 양을 뭐라고 부르냐? 운동 에너지라고 합니다. T라고 쓰겠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식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이 운동 에너지의 시간 변화율이 아니라 공간 변화율이 곧 힘이다. 그렇죠? 이 식을 그대로 그냥 말로 옮기면은 운동 에너지의 공간 변화율이 힘이다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뉴턴의 제2법칙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해석의 재밌는 점은 뭐냐? 이제는 공간에 대한 미분이 한 번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적분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요 식을 한번 적분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x라는 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빼기 x0라는 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값은 요 힘이라는 함수를 x0와 x 사이에 대해서 적분한 것과 같다. 그 얘기가 됩니다. 자, 근데 이 힘 곱하기 dx란 것은 보통 뭐라고 부르는 양이냐? 아주 작은 구간 동안 우리가 그 물체에 해준 일이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얻은 식이 무엇이냐? 1 에너지 정리예요. 어떤 물체에 가해진 일을 그 물체가 이동한 구간에 대해서 다 적분하면은 그것이 결국 그 물체가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그게 바로 1 에너지 정리였잖아요. 1 에너지 정리를 이런 식으로 뉴턴 방정식, F는 ma라는 뉴턴 방정식을 살짝 조작함으로 해서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1차원에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수학적 조작까지 할 수가 있어요. 뭐냐? 어떤 f, 힘이라는 x에 의존하는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굳이 이 힘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몰라도 그다지 상관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1차원에 존재하는 어떤 함수는 또 다른 1차원에 존재하는 함수의 미분 형태로 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 힘이란 함수를 x0부터 x 사이에 대해서 적분한, 그리고 뭐 앞에 편의상 관례상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적분한 함수를 얼마든지 정의를 할 수가 있죠. 자, 이 적분한 함수를 vx라고 부르겠어요. 그러면은 거꾸로 vx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바로 fx라는 함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차원에서는, 적어도 1차원에서는 이 힘이란 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은 v라는 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럼 요 관계를 앞서 도입한, 앞서 증명한 요 1에너지 정리에다가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은 요 적분이 바로 풀리죠. 풀려서 x라는 지점에서의 v라는 함수값과 x0라는 지점에서의 v라는 함수값의 차이로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x라는 지점에서의 t 값과 v 값의 합은 x0라는 지점에서의 t 값과 v 값의 합과 같다라는 증명이 되는 셈이죠. 근데 x0라는 거는 어차피 아무렇게나 잡은 점이었으니까 결국 이 증명이 의미하는 건 뭐냐? t 값과 v 값을 합한 값은 어떤 물체의 운동 과정에서 그 물체가 어디 있느냐, 그 물체의 x좌표가 뭐냐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그냥 총 에너지 보존 법칙 혹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T는 운동 에너지, V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르는 양입니다. 자,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운동 에너지 법칙을 이런 식으로 약간 수학적인 세련미를 더해서 다시 한번 증명을 해본 거예요. 여기서부터 또다시 재미있는 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었고, 이 v라는 것은 x라는 좌표에 의존하는 어떤 함수, 그리고 두 양의 합은 총 에너지 값이고, 이 에너지 값은 변하지 않는 상수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관계식을 v에 대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풀면은 v가, 물론 v도 x에 의존하는 어떤 함수가 되는데, 그 x의 의존성이 정확히 이런 꼴로 주어진다 라는 식으로 이 식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것이 시간에 대한 일개 미분 방정식이니까 이 일개 미분 방정식을 적분할 수가 있습니다. 적분하면은 왼쪽은 그냥 dt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한 꼴, 오른쪽은 요 복잡한 함수를 x에 대해서 적분한 꼴로 바뀌는데, 그럼 이 적분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 그리고 이런 식을 우리가 풀고 분석하는 것이, 그러면은 f는 ma라는 식을 무작정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 두 번 적분 해서 푸는 것에 비해서 뭐가 다르냐, 혹은 무슨 이점이 있느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